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42.19km의 마라톤 코스에는 굴곡진 언덕도 있고 평지도 있는데요. 완주한 마라톤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험난한 코스를 극복하고 자신과의 고독한 사투에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굳은 의지와 열정으로 묵묵하게 인생 마라톤을 완주해내는 마라토너가 되시기 바라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야, 자네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어? 뭘, 나 정도는 구일모에 불과해. 재주가 뛰어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구일모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한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구는 숫자 9를 말합니다. 고문자의 구는 팔뚝을 구부린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숫자 9로 가차되었습니다. 한문에서는 숫자 외에도 많은 수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구사일생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다는 뜻으로 죽을사, 한일, 살생자를 씁니다. 우는 소를 말합니다. 고문자의 우는 소의 특징인 머리와 두 뿔의 모습을 간략하게 형상하고 있는데요. 누런 소 또는 큰 숫소를 누를 황자를 써서 황우 또는 황소라고 하지요. 일은 숫자 1입니다. 고문자에서 일은 한 획을 그어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나 삼, 사자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요. 일구이연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뜻으로 이미 한 말을 번복한 것을 비유합니다. 입구, 두이, 말씀원 자를 씁니다. 모는 털을 말합니다. 근문의 모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나타내었는데요. 동물이나 식물할 것 없이 털처럼 생긴 것을 가리킵니다. 짤 직자를 쓴 모직은 털실로 짠 피륙을 말하고 양자를 쓴 양모는 양의 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구일모는 보통 9마리 소 중에서 털 한 가닥이라고 해석하나 원래는 아주 많은 수 중에 극소수를 가리키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을 비유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창의 일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이지요. 중국 북송대의 대학자 소식이 쓴 유명한 글 전적벽부에 나오는 말로 푸를창 바다해 한일 조속자를 씁니다. 이 성어는 사마천이 쓴 보이만서라는 글에 나옵니다. 보이만서는 이만에게 보내는 서한인데요. 사마천이 궁형이란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고 다시 태사령이 되어 발분하여 사기를 완성시킬 무렵 친구 이만이 사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만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마천이 어떻게 사기를 집필할 수 있었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나라 때의 일입니다. 세력이 강성해진 흉노가 한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명장 이릉은 한나라 무제의 명을 받고 군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막으러 갔는데요. 군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릉은 흉노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무제는 크게 분노하였고 대신들도 이릉을 비난하며 욕을 하였는데요. 오직 태사령으로 있는 사마천만이 이릉을 위해 의분을 느끼고 정의에 따라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이릉은 고립된 군사를 이끌고 분전하여 수차례에 걸쳐 승리를 하였으나 정작 정면에서 공격을 맡은 이광리의 원조를 받지 못해 5천 인마가 8만 명의 흉노병에게 겹겹이 포위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해서 10여일을 싸운 끝에 적병 1만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릉은 사실 대단히 훌륭한 장수이옵니다. 적어도 그의 공로가 그의 죄를 갚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무제는 사마천이 이릉을 위해 변호하며 자신의 근친인 이광리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곧바로 사마천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하고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인 형벌인 궁형에 처했던 것이지요. 사마천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했지만 나처럼 지위가 미천한 사람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9마리 소 중에 털 한 가닥과 같을 뿐이니 땅강아지나 개미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며 다시 생각을 바꾸었는데요. 결국 사마천은 큰일을 위해 치욕을 참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사기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이 구일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사기는 만나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보면 자신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한자 구일모였습니다. 고전 속에 담긴 옛 성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시간, 신명심보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광절 선생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로 기 시왈 낙견 선인하며 낙문 선사하며 낙도 선언하며 낙행 선의하고 문인지약이여든 여부 망자하고 문인지선이여든 옆에 난해니라. 그래서 그의 시에 이렇게 말하였다. 선한 사람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선한 말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선한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네. 남의 악행을 들으면 까끌하기와 가시를 등에 진 듯하고 남의 선행을 들으면 난초와 해초를 몸에 찬 듯 한다네. 자, 그럼 자세한 해석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시왈, 그래서 그의 시에 이렇게 말하였다. 고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이 시자와 결합된 시고라는 말도 한문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이런 까닭으로 그러므로라는 뜻의 접속사이죠. 기는 대명사인데 본문에서는 무명공을 가리킵니다. 시는 시를 말하는데요. 중국의 시는 시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대마다 특성이 있지만 특히 당시, 즉 당나라 때의 시가 훌륭해서 많이 애송됩니다. 왈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낙견 선인, 선한 사람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낙은 즐기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즐길락, 풍류악, 좋아할 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읽지요. 견은 보다는 뜻입니다. 착할 선자와 사람 인자의 선인은 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낙문선사, 선한 일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문은 역시 듣다는 뜻이죠. 착할 선자와 일사자의 선사는 선한 일을 가리킵니다. 낙도 선언, 선한 말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길도자는 말하다는 뜻의 동사로 쓰였습니다. 착할 선자와 말씀 원자의 선언은 선한 말을 가리키는데요. 언자는 앞에서와 달리 명사로 쓰였습니다. 낙행선의, 선한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네. 행은 실행하다, 실천하다는 뜻입니다. 착할 선자, 뜻의 자의 선인은 선한 뜻을 말하지요. 문인지악 여부망자, 남의 악행을 들으면 까끌하기나 가시를 등에 진 듯하고, 까끌하기나 가시를 등에 지고 있으니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벗어 던져야겠죠. 여는 못못과 같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못못과 같이 하다, 못못 하듯 하다로 해석합니다. 부는 지다는 뜻으로 등에다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이는 것은 일대자를 쓰는데요. 남부여대라는 말이 있지요.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망자는 까끌하기 망자와 가시 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까끌하기와 가시를 말합니다. 까끌하기는 벼나 보리의 껍질에 난 잔털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보리나 밀의 까끌하기를 보리 맥자를 써서 맹망이라 하고, 벼의 까끌하기를 벼 도자를 써서 도망이라고 합니다. 망자 재배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시를 등에 지고 있다는 뜻으로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하고 편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있을 제자와 등 배자를 쓰지요. 문인지선 옆에 난해, 남의 선행을 들으면 난초와 해초를 몸에 찬 듯 한다네. 난초와 해초를 몸에 지니면 천연의 향이 몸에 배어 얼마나 심신이 상쾌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더 갖고 싶어지겠죠. 패는 차다는 뜻입니다. 물건 물자를 쓰는 패물은 몸에 차는 장신물을 말하죠. 산호나 수정, 호박 등으로 만든 값비싼 장신물도 폐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조개 패자를 씁니다. 나는 난초를 말하고 해는 해초를 말합니다. 둘 다 풀 이름인데 향기가 나는 풀이죠. 난해는 글자 그대로 난초와 해초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로 기 시왈 낙견 선인하며 낙문 선사하며 낙도 선언하며 낙행 선의하고 문인지약이여든 여부망자하고 문인지선이여든 옆에 난해니라. 그래서 그의 시에 이렇게 말하였다.
선한 사람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선한 말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선한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네. 남의 악행을 들으면 까끌하기와 가시를 등에 진 듯하고 남의 선행을 들으면 난처와 해초를 몸에 찬 듯 한다네. 앞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없어질 듯한데요. 아무쪼록 난초와 해초를 몸에 찬 듯한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호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다름 아닌 천자문 맨 끝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모두 어기조사를 말합니다.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를 어기조사라고 하는데요. 어기사 또는 어조사라고도 하죠. 옛말에 허사를 알면 한문을 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허사가 한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특히 이 글자들은 한문에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글자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빈도수가 아주 높은 글자인 야자에 대해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는 많은 자전에서 이끼야라고 혼을 하는데 이끼가 무슨 뜻일까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에 나오는 그 이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끼야에서 이끼는 입곁의 잘못인데요. 입곁은 입기운, 즉 한자의 입구자, 기운 기자의 구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기사인 셈이지요. 야자는 고문자에서 보면 원래 뱀의 형태를 그린 글자인데요. 가차되어 어기조사로 사용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용법은 진술문 끝에서 판단이나 긍정 내지 단정 또는 해석의 어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비불능이야 시불이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야자가 단정을 나타냅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지요. 불능은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불의는 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노인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주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야자가 단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용법으로 때로 A자, B야 형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조사인 자자가 생략되어서 A, B야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 노이냐라고 하면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다는 뜻이 됩니다. 또 야자는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데요. 의문 대명사 어찌 하자를 써서 하야라고 하면 무엇 때문인가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탄의 어기를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문장 중간에 쓰여 잠깐 멈추는 어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당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 한유의 사설에 보면 사도지 부전야 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즉 스승의 도가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야자는 잠깐 멈추는 기능 외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더 추가하자면 야자는 주의나 명령의 어기를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불가 불신야라는 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야자가 주의 내지는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금지를 나타내는 아니 불자나 말물자, 말무자 등과 호응을 합니다. 한문에서 야자는 드물게 부사로 사용되어 마찬가지로 또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 용법은 현대 중국어에 와서 가장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 어기조사인 야자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셨나요? 한자 알고 보면 쉽습니다. 다음 한문 본색 시간에도 한문의 본색을 화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드리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한문 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한자로 개견이나 개구자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하는데 왜 가축이라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예로부터 육축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섯육자 가축축자를 쓰는데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6가지 가축을 말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개와 닭이 있고 그 다음에 소와 말, 그리고 돼지와 양이 있네요. 이렇게 6가지 가축을 육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자로는 각각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 개는 질문 주신 분도 알고 계시듯이 개견자와 개구자를 씁니다. 개는 가장 일찍이 길들여진 가축 중에 하나인데요. 옛사람들은 주로 사냥할 때 개를 활용했습니다. 갑골문과 금문의 견자는 돼지 시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만 배와 꼬리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꼬리가 처져 있으면 돼지 시자이고 배가 홀쭉하고 꼬리가 말려 올라가 있으면 개견자죠. 닭은 닭개자로 표현합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개자는 상형자인데요. 머리와 벼슬, 부리와 눈, 몸통과 날개, 꼬리와 발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모습을 본떴습니다. 소전 이후에 세 추자를 의미 부호로 삼아서 형성자 개가 된 것이죠. 소는 소우자를 쓰지요.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이고 힘이 세고 성질이 착하죠. 그래서 물건을 씻거나 땅을 가는 데 활용합니다. 역시 사람이 가장 일찍 길들인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고문자를 보면 소 머리를 간략화한 모습인데요. 소뿔과 소 귀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말은 다 아시죠? 그렇죠. 말 마자를 씁니다. 말 역시 인류가 일찍 길들인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갑골문의 마자는 머리와 몸통, 다리와 꼬리를 완전하게 갖춘 말의 모양인데요. 금문에 오면 말의 눈과 갈기가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 시자를 씁니다. 또 돼지 저자를 쓰기도 하죠. 갑골문의 시자는 주둥이가 길고 짧은 다리, 배 불뚝이에다 꼬리가 처진 모양을 본뜨고 있어 돼지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돼지 시자는 큰 돼지를 뜻하고 돼지 저자는 작은 돼지를 뜻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양인데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양자를 쓰겠죠. 갑골문과 금문의 양자는
전체 몸통이 아니라 간략화한 양 머리 형상을 나타내었는데요. 특히 양의 꼬부라진 뿔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중국 후한 때 유명한 경학자로서 정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주나라 때의 예의 제도에 관해서 기록한 주례에 주석을 하면서 육축은 육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은 희생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희생이라 하면 남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 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제사 지낼 때 신께 바치는 제물을 뜻했습니다. 그럼 육생은 6가지 희생을 말하는데 정현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6가지 동물은 기를 때는 축, 즉 가축이라고 하지만 장차 그것을 제사에 쓰면 생, 즉 희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엔 육축을 말할 때 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소, 양, 닭, 개, 끝으로 돼지를 말했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다 함께 각자 생각해 보죠.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지구촌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인터넷.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디지털 문화 시대를 상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문명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미래에는 또 어떤 문화가 나올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공상 영화에서 봤던 최첨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